이번 시간은 390페이지 우리 분계 연습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그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수동 분계 아니죠. 그렇죠. 수동 결산을 연습을 했고요. 예, 남아 있는 분계는 이제 자동 결산을 분계하는 거 그게 남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계라기보다는 이제 자동 결산을 하는 요령이 되겠네요. 자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이제 해당欄에다 자료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력하는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만약에 요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 이거 입력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입력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입력하는 것이죠. 입력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원재료가 맨 위에 있고요. 기말 원재료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이게 순서대로.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는 그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죠. 원재료 창고에 있는 원재료를 투입하면 제공품이 되고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력하는 순서도 요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입력해주고 또 중간쯤에 내려오면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 같은 추가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꼭 확인해야 되겠죠.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시송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 중에서 고객에게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라 하고 보내놓은 우리 회사의 재고입니다. 그런데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은 재고에서 빼야 돼요.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6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다음 116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네,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가끔 제공품 재고액은 안 보여, 데이터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어진 것만 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밑에 원재료에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금액 35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면 됩니다. 포함되지 않은 게 만드시니까. 그렇죠?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면 매입자 것이 아직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35만 원을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의 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위에 있는 요 데이터만 입력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거죠. 다음 117번은요.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자, 밑에 추가 자료를 보면은 원재료 기말 재고액 중에는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해 운송 중인 원재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네요.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우리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서는 150만 원으로 입력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왜 이렇게 숫자가 커요? 아유, 실수로 이렇게 했나요?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46억 5천만 원이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기말 상품 재고에 이 회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하는 회사인가 봐요. 상품 재고액도 있고 제품 재고액도 있습니다. 상품 재고액은 맨 위에 있을 겁니다. 네, 해당 난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회사는 실지 재고 조사법에 의해서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상품 금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구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운송 중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그 미착 재고 자산은 우리 회사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200만 원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는 3,320만 원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다음 119번.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다. 단 제품 금액에는 판매용으로 제작하였으나 당사에서 제품 제조 시 사용하기로 한 기계장치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계정 대체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처리하고 결산자료 입력을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요 제품 안에 말입니다. 요 제품 안에 우리 회사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 중에 한 대를 5천만 원짜리 하나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거라. 그러면 재고자산 제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기계장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지금 요 2억 8,100만 원에 요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네요. 그러므로 재고조사를 하면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5천만 원을 뺀 2억 3천 1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분계는 일반 전표에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계정 대체 분계는 자동 결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 결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19번은 자동 결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기 전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기 전에 수동 결산을 먼저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5천만 원 원가로 인식합니다. 타계정 대체거래는 다 원가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에서 기계장치 가로 열고 원가 5천만 원, 시가 8천만 원 이렇게 했다면 원가 적용하셔라 이런 얘기죠. 대변은 제품이죠. 근데 적요 번호를 꼭 적요 코드 8번 넣어줘야 돼요. 다른 거는 적요 코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는 안 넣으면 문제가 틀려요. 손익계산서가 틀려지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감소시키고 유형자산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요 코드 8번 꼭 걸어주시고, 그리고 결산 자료에 입력할 때는 제품을 실제 재고 실제 재고액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실제 재고는 뭐냐? 제품을 이제 우리가 파는 그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기계장치로 바꿨으니까 실제 재고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억 3,100만 원으로 입력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119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0번을 한번 볼까요? 120번. 다 재고자산 관련된 건데요.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장부상 금액과 재고 실제 금액이 달라요. 제공품 똑같습니다.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제품 똑같습니다. 자, 지금 원재료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에서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는 실제 금액으로 항상 입력합니다. 이 금액으로 입력은 해줘야 돼요.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자,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은 단 원재료의 차액은 비정상적인 감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원재료 200만 원이 부족한 것이 감모 손실인데 비정상적이면은 이것을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동 결산해야 돼요. 만약에 수동 결산을 하지 않고 요것만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20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제품이 완성된 걸로 포함해서 매출 원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 원가로 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보는 경우에는 수동 분기 안 하면 돼요.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매출 원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20번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으로 입력하기 전에 수동 결산을 먼저 한다. 이것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상 감모라고 그랬죠. 비정상이죠. 비정상 감모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분기를 해야 되느냐? 차변에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 중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 있어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러면 대변이 뭐가 되느냐? 어떤 재고 자산이 부족하냐면 원재료가 부족한 거거든요. 원재료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 대변에 적을 때는요. 아까 119번에서 제품을 대변에 적을 때도 적용 코드 8번을 넣었잖아요. 이거 적용 코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적용 코드 8번 꼭 넣으시고 200만. 그래야 기말 원재료 재고액 위에 타계정 대체라는 항목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에 200만 원이 미리 빠지게 됩니다. 미리 빠져주어야 매출 원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직접 매출 원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제조 원가의 구성을 보면은 원재료가 투입이 되면 제공품으로 가고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가서 그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200만 원 이 말입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은 원재료
금액으로 원가에 가산이 되고 그것이 제공품으로 가고 그것이 제품으로 넘어가서 매출원가에 가산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이와 같은 타계정 대체 분계를 하게 되면은 원재료에 포함이 안 돼요. 원재료, 즉 제공품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산 자료 자료에 입력할 때 원재료는 실제 이것도 똑같이 재고액으로 입력한다. 실제 재고액이 요거죠. 7천만.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120번하고 요 119번이 같은 맥락의 그 결산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 위에 119번은 제품을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대체해서 사용했다 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20번은 원재료가 장부금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비정상적인 감모로 인해서 부족했다. 그 부분을 수동결산에서 반영하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요령입니다. 결산자료에 입력할 때는 언제나 실제 재고금액을 입력하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간에 실제 금액으로 입력을 항상 하는 것이고, 다만 비정상 감모라면은 이렇게 먼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실제 재고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시면 되고, 정상 감모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면 수동분계 안 합니다. 안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예요. 자, 119번, 120번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품 재고 재산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장부상의 수량은 10,000개, 실제 수량은 8,500개, 1,500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발생했다. 그 차이 원인을 확인한 결과 80%는 원가성이 있으나 나머지는 원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20%는 수동분계가 필요하겠네요. 나머지가 20%니까. 동상품의 장부상 단위금액은 3,000원이며 이는 기말연재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한 개가 3,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이 되죠. 계산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 비정상 감모 수량과 금액을 산출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먼저 수량을 계산해야 되겠는데 1,500개가 부족한데요. 1,500개 곱하기 80%는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이라는 것은 정상감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죠. 이렇게 하면 수량이 나오죠. 300개죠. 네, 300개. 그런 다음에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300개 곱하기
단위당 금액이 3,000원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오죠. 비정상 감모 금액이 나옵니다. 3, 3원 9, 동그라미가 5개, 90만 원이네요. 이렇게 비정상 감모의 금액까지 산출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아까와 똑같이 위의 문제와 똑같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90만 원 비용 발생, 영업의 비용으로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이것이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 적용 코드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꼭 넣어주시고 90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은 해야 되죠. 예, 그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기말 상품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금액은 실제 8,500개죠. 실제 금액으로 항상 입력하는 거예요. 네, 3,000원. 8,500개 곱하기 3,000원, 2,550만 원이네요. 이 금액이 입력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는 거죠. 네, 흐름이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계 문제인데요. 예,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에 관한 마지막 거 하나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감모 손실은 없습니다. 보니까 그죠?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모 손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순실현 가치를 옆에 데이터를 줬어요. 평가 손실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네, 나머지 재고자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상품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저가법이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낮으면 이 금액으로 평가해야 되고 높으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높으면 실제 금액을 쓰시면 돼. 순실현 가치가 높을 때는 실제 금액으로,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순실현 가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저가법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전부가 다 원가예요.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원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분계 할 이유가 없어요. 원가성이 있는 것들은 수동분계 하지 않고 다 자동분계가 해결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에다 요거 입력하고 나머지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거나 순실현 가치나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실제 금액 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2번에서는 수동결산 내용은 없습니다. 원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기말 그 재고액에다가 그 실제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순실현 가치로 평가된 낮은 금액은 입력하느냐? 그렇습니다. 실제 평가된 요 낮은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TAT 2급 교재에서 한 120개 정도의 분계 연습 문제를 여기다 실어놨는데요. 아마 우리가 본문에서 다양한 거래를 연습하지 못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뒤로 가가지고요, 모의고사 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3회에 2번 문제까지 했어요. 모의고사 3회 2번 문제까지. 오늘은 3번 모의고사 3회 연말정산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3회 TAT 2급의 모의고사 3회는 홀인원이라는 회사이죠. 네, 홀인원 로그인 해주시고요. 홀인원 교재는 592페이지죠. 예, 준비 다 되셨죠?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김영교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김영교와 생계를 같이 한다. 김영교는 무주택자이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어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는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입력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월세공제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누구예요? 무주택자여야 되고 규모에도 제한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인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도시 같은 데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규모로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의 월세의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규모보다는 가격으로 적용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3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집이 없는 근로자야 돼요. 그래서 김영교 씨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이 모두 셋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김영교 사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셔가지고 코드에서 더블클릭해서 김영교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첫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이 이제 의료비 자료인데요. 환자가 소득자 본인입니다. 일반 의료비였고요.
980만 원 모두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 더블 클릭해서 본인 김영교 확인한 다음에 의료 증빙 코드는 1번 국세청, 건수는 하나, 금액은 980만 원. 엔터. 그런데 그 아래에 보니까 지금 이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국세청 자료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 50만 원을 수령했으면요, 지출한 금액에서 이 50만 원을 차감해 줘야 되는데요. 어디다 입력하시냐면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김영교의 지급액 그 바로 옆에다가 5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이제 신용카드는 형제 자매 거는 입력하면 안 되는데 아까 가족관계를 보았을 때 형제 자매는 없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이렇게만 있었으니까 박소정 배우자인 것 같고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대중교통하고 일반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입력이 가능하죠? 대중교통 일반으로 나누어서 입력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신용카드 탭에 갑니다. 가셔가지고 박소정을 찾아야 되니까요. 본인 바로 밑에 여기 세 번째 줄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박소정 배우자 확인해 줍니다. 일반은 여기 6번이 일반이에요. 국세청 자료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16275-000.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저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11번에 있습니다. 450600. 그리고 그 합계는 여기 맨 앞에 앞쪽으로 다시 와서 여기에서 합계가 나타납니다. 1672600 확인하시고. 이게 직불카드였죠? 네. 6번이 아니네요. 7번 그 옆에다 좀 입력하십시오. 네. 스페이스바로 지우세요.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하고 직불카드 여기다 입력해야죠. 위치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16275. 직불카드가 공제율이 좀 높아요. 신용카드보다. 16275-000. 그래서 구분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도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16275. 잘 보셨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교육비 보겠습니다. 학생이 김민정. 자,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하는 거죠.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김민정 클릭해서 거기 김민정의 중학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중고로 하면 되는데 좀 자료가 좀 이상합니다. 중학교 해놓고 학교 이름은 고등학교. 하여튼 중고생입니다. 그러면 여기 2번 초중고 하시고 국세청 줄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은 교육비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비는 초중고 교육비라는 곳에다 입력하면 되고, 현장학습비는 체험학습비라는 곳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일반 교육비는 270만원 다 아마 입력이 될 겁니다.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학습비 78만원을 입력을 해보면
엔터 치면은 30만 원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밑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체험학습비는 한 명당 연간 30만 원이에요. 일반 교육비는 300만 원이고요. 교육비, 교복, 체험 다 합쳐서 300만 원. 이게 다 합쳐서. 자, 이제 확인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월세 납입 증명서가 있습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임차인이 본인 맞죠? 김영교. 우리가 지금 김영교의 연말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임차인이 일단 본인이어야 되고, 무주택이라는 건 아까 자료 설명에서 읽었고요. 임차 기간 있고 주소 있고 월세 금액이 있습니다. 네, 여기 주택 유형을 그래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단독주택이고 면적이 85제곱미터다.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입력을 하는데 어디다 입력하느냐? 월세는 여기 월세 명세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산 명세에 입력하는 거예요. 연금하고 월세는 여기다 연금은 연금 명세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도 월세 명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명세에 직접 입력합니다. 뭐 자료 설명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여기다 입력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수행과제에서 자료 설명에서 알려주죠. 거기 보시면 월세액 공제는 정산 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산 명세에 가셔가지고 월세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저기 맨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화살표 누르면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라는 것을 입력할 수 있는데 임대인 윤석준 주민번호 800707 101645 단독주택 1번 면적 85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지는 거기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 주소지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로 임대 시작 22년 2022-07-01 종료 24년 2024년 0630 월세액은 연간 총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240만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예요. 근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여기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김영교의 총급여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를 총급여 한도는 이 연말정산 자료에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자료를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한번 해봅시다. 김영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가지고 37번에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냐? 37번 여기 밑에 있죠. 29350300 맞죠? 또 42번에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은 얼마냐? 42번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1312740이죠. 56번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56번 66만원이죠.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 62번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62번의 의료비의 이 화살표를 눌러야 돼요. 공제대상 금액을 봐야 돼요. 공제대상 금액 이 금액을 말하는 거죠. 780만원 이건 복사가 안되네요. 63번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63번 요거 45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70번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냐? 이거 맨 끝에 요거 40만 8천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 82번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이냐? 네, 여기 0.2를 0.2까지만 입력하죠. 퍼센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볼까요? 월세 세액공제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려울 것은 없는데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3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